2022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세 번째 공연의 세미나를 맡게 된 백은실입니다. 우선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한국작곡가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에서는 총 6곡의 창작곡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중 5개의 작품은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나머지 한 곡은 시대를 조금 앞서 대한민국 창작계를 이끌어간 원로 작곡가의 작품을 포함합니다. 2007년부터 대한민국의 창작 음악을 꾸준히 소개해온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은 한국 창작 음악의 현재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작품들은 2022년 지금, 현재의 창작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이제야 겨우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작곡가들이 이 시대를, 현재를 어떻게 들려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6곡을 전달받고 나서 각각의 작품들을 듣고, 보고, 연구하며 지내온 결과 이번 세미나의 제목을 현대음악, 현재를 연주하다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될 총 6개의 작품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현재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작곡가 임승혁의 짧아짐 5에서는 현대 발전한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라는 기술적 현재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작곡가 이현주의 여전히 멀리 있는에서는 이 시대의 미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곡가 양진경의 비대면 사회, 작곡가 이정현의 Anything But Ordinary 2, 작곡가 박혜빈의 슬픔으로부터의 휴식, 이 세 작품에서는 우리가 겪어온 코로나19라는 시기상의 현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작곡가 김용진의 비가는 음색적 특징 때문에 지금의 한국 현대음악과 충분히 소통할 만한 작품인데요. 이렇듯 6개의 작품 모두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현재를 연주하게 될 텐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직접 세미나를 진행하실 작곡가 양진경 선생님과 원로 작곡가 김용진 선생님의 작품을 제외한 4개의 작품만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임승혁의 바이올린과 라이브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를 위한 짧아짐 5입니다. 이 작품은 소리와 영상 미디어를 소재로 하여서 이번 연주회에서 유일하게 연주되는 전자음악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중심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바로 딜레이입니다. 전자음악에서 딜레이는 소리나 영상이 녹음, 녹화되고 다시 재생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이 딜레이를 통해서 재생되는 속도, 음량, 횟수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작품에서는 바이올린 솔로 연주에 딜레이를 이용해서 소리와 영상 미디어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중심으로 작품이 총 8개의 씬으로 나뉘게 됩니다. 딜레이되는 단위는 씬을 지나면 지날수록 한 층위씩 더해가는데요. 마치 악기 편성이 한 성부씩 추가되면서 변화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작곡가가 이것을 의도한 것인지 악보에는 각 씬이 바뀌는 부분에서 솔로, 듀오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추가되는 단위가 솔로, 듀오, 트리오, 쿼르텟, 퀸텟, 섹스텟, septet, 옥텟까지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작품의 형식 또한 이 8개의 세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8개의 씬으로 나뉘게 했던 작품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바로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짧아짐입니다. 씬이 바뀔수록 딜레이 되는 시간의 단위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품의 각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씬 5에서는
씬 1에서는 바이올린 솔로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첫 시작은 현을 위아래로 켜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됨으로써 특정 음이 아닌 특정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을 마찰시키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은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주파수와 같은 소음이 멈추고 두 번째 씬에 들어서는 솔라, 러플렛, 시플렛에 도약되는 음이 어, 포르트시모로 강렬하게 들립니다. 이 도약으로 작품의 본론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씬에서는 바이올린이 혼자 연주되지 않습니다. 8초 뒤에 첫 도야금이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딜레이를 사용해서 두 개의 파트가 구현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화면에서는 딜레이된 연주자의 영상도 함께 제어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혼자 연주하는 솔로가 양쪽으로 나뉘어진 스크린 속에서 실시간으로 재생되어 시각적으로도 듀오의 형태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씬에서는 활대의 나무 부분으로 연주하는 꼴레노 바투토로 역동적인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8초 딜레이와 4초 딜레이가 추가되어서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리듬형을 더욱 복잡하게 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씬 4에서는 앞선 씬 3와는 달리 분위기가 조금 전환되는데요. 앞서서는 리듬형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 씬 4에서는 레가토의 선율이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2초의 짧은 딜레이가 한 성부 더 추가되어서 총 4개의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연주되게 됩니다. 씬 5는 솔, 라, 플랫 음이 첫 박에서 또 강한 샘여림으로 연주되고 그리고 심표로 중단된 다음 마지막 박에서 C 플랫이 연주되는데요. 이 도약 음정은 씬 2를 시작했던 도약 음정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앞서 등장했던 음형을 박자를 다르게 하여서 파편화시킨 이 씬 5에서는 딜레이 효과가 더해졌을 때 완전히 다른 구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1초 단위로 더 짧은 단위의 성부가 추가되면서 씬 5에서는 총 5개의 성부, 퀸텟과 같은 편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첫 음은 딜레이를 통해서 1초 단위로 4번이나 반복됨으로써 4분의 4박자의 정박에 울리게 되는데요. 이는 규칙적인 박자감을 형성하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박자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씬에 들어서는 딜레이의 단위가 0.5초 단위로 더 짧아집니다. 이 딜레이의 단위가 1초보다 더 짧은 초 단위로 사용되면서 이제는 반복되는 각 성부가 명확하게 박자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딜레이의 층위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성부로 융합되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가 나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음색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작품의 끝부분으로 도달할수록 중첩되는 단위들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짧아짐의 단계는 그 성부의 층위를 늘려감으로써 성부가 추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부들이 추가가 되지만 이들이 구분되는 길이가 반대로 점차 짧아지면서 단위들이 오히려 나뉘어진 것에서 한 성부로 줄어드는 듯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는 씬에서 딜레이 되는 간격이 8초 단위에서 시작해서
4초, 2초, 1초, 그리고 0.5초에서 0.1초까지 짧아지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딜레이 기술을 사용해서 성부가 추가되는 것으로 상승 곡선을 보여드린 것과는 대조되게 오히려 그 간격이 감소하는 하향 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기법으로 점차 성부가 추가되지만 그 음향 효과는 짧아지는 딜레이 간격으로 인해서 성부가 늘어난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음색을 선보이게 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점차 추가되는 양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흥미롭긴 하지만 이 짧아지는 딜레이가 가져다주는 그런 새로운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작곡가 양진경의 플룻과 가야금을 위한 비대면 사회입니다. 이 작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비대면 사회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남이 사라졌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시작된 사회, 낯설지만 적응해 나가야 했던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버린 이 시대, 바로 현재를 표현해주는 주제입니다. 작곡가는 이 작품의 악기를 동양의 가야금, 서양의 플룻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낯설지만 적응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요즘 우리의 모습과 노력을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플룻과 가야금의 서로 다른 특성을 한 작품에서 녹여내고 있는데요. 작품은 크게 A, B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4분의 3박자로 4분음표가 약 92의 빠르기로 연주되는 A 섹션과 8분의 6박자로 점 4분음표가 60의 빠르기로 그리고 이것이 4분의 4박자로 바뀌어 연주되는 섹션 B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작품 전체에서 플룻과 가야금은 세부적으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진행되는데요. 각 섹션에서 중심을 이루는 베이스 음은 A 섹션에서는 D음 중심으로, B 섹션에서는 C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작품의 도입부입니다. 본격적인 섹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야금과 플룻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플렛의 포르티시모로 시작된 가야금에 이어서 플룻에서는 샘여림이 피아노로 바뀐 그리고 음도 D음으로 연주가 됩니다. 뒤이어서 가야금의 도약 진행이 다시 시작하고 F음에 도달한 직후 플룻에서 이 음과 대조되는 단위도 관계의 G플랫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품의 시작부에서는 갑자기 만남이 사라져서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시작되는 모습을 플룻과 가야금 사이의 단 2도 불협화음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화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악기가 마디 21까지 이어지고 마디 22부터는 본격적인 A 섹션이 시작하게 됩니다. 가야금에서 D음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오스티나토의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강조되는 D음을 플룻이 함께 연주해 갑니다. 이제는 이 두 악기의 D음 중심의 진앙이 시작되는데요. 낯설지만 조금씩 서로의 대화에 적응해가는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악기가 D음에서 만난 뒤 각 파트는 3도를 도약하거나 혹은 아르페지오 진행 등의 장식을 더해가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통의 중심에는 여전히 D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디 56에 이르러서 섹션을 마무리하는 종지적인 제스처를 보이게 되는데요. 가야금과 플룻이 서로 리듬은 다르지만 D음을 공통적으로 연주하게 되면서 A 섹션의 중심음이자 종지음인 종착지에 비로소 도달하게 됩니다. A 섹션이 종결되고 곧이어 8분의 6박자로 변박된 B 섹션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가야금이 한 음을 반복하지 않고 아르페지오를 통해서 보다 생동감 있는 음향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B 섹션에서는 C 마이너의 조성으로 조성의 토닉인 C 음을 중심으로 섹션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A 섹션에서는 D 음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불협화음을 이용해서 이 중심음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성부를 구성해 갔던 것과는 다르게 B 섹션에서는 협화음이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플룻에서 협화음 관계의 도약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르페지오와 그리고 이 불협화 화음이 동시에 울리는 그런 방식으로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앞선 섹션 A서보다 더욱 다양한 음형과 구성을 통해서 이 성부의 밀도가 B 섹션에 이르러서는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 섹션 내에서도 세부 섹션이 A와 B로 나뉘어서 마디 104에서부터는 B 스몰 b의 새로운 하위 섹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야금이 C음을 베이스에서 반복하는 오스티나토적인 진행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플룻에서는 반음계적인 스케일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작품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면서 마디 126가량에서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후 작품 전체의 종결부로 향하는 뒤에 화성 진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화성 진행은 전형적인 종지적 진행의 2도, 5도, 1도로의 진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작품은 점차 끝으로 달하게 되고요. 플룻의 반음계적인 하행 스케일과 더불어서 가야금의 C음을 기반으로 솔라시도 상행하는 스케일, 그리고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스케일이 작품의 전체를 종결짓는 C음으로 모두 향하게 되면서 작품이 끝마치게 됩니다. 비대면 사회의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이야기하고자 한 이 작품은 두 가지 층위의 소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서양의 다른 지역의 두 악기가 연주되면서 적응해 나가는 소재상의 소통. 다음으로 각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악기 사이의 음정 간격, 그리고 이들이 연주하는 음형들의 유사성 혹은 대조성을 통해서 음악적 요소 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작곡가 박혜빈의 피아노를 위한 슬픔으로부터의 휴식입니다. 이 작품은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에 있는 우리를 음악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곡가는 작품의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아노의 가운데 일부 음역대만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소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2도 혹은 3도의 음정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사용되는 음역대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낮은 음자리표의 F샵에서부터 두 옥타브 위에 C음까지 사용되는데요.
피아노의 88개의 건반 중에서 가운데 일부 음역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소금, 그리고 2도, 3도 음정의 진행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이 곡에서는 주로 4개의 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악구와 같은 단위를 형성하는데요. 이때 각각의 음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음이 등장할 때까지 처음 등장한 음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악보에서 맨 아래 성부에서 시작된 B 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차례로 F샵, D, C샵의 순서로 어, 음들이 지속됩니다. 이런 지속음의 특징 외에도 쌓여가는 음들 간의 음정 간격이 2도 혹은 3도의 좁은 간격으로 쌓여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작품의 첫 시작부 악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서는 4개의 음이 차례로 등장을 하게 되고 쌓이는데 이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4개의 음이 차례로 등장하는 이 단위가 조성음악에서의 화음 혹은 하나의 프레이즈처럼 구분 지을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음들의 무리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 작품이 조성이 없는 무조 작품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서 무조 음악의 분석 대표 도구인 집합 이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집합 이론은 무조 음악에서의 음고들 사이의 구조를 살피고자 만들어진 분석 이론으로 20세기 초반에 쉔베르크, 베베른, 베르크 등의 작품 분석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합 이론을 이용하면 음악을 구성하는 음고와 그 음고들이 만들어내는 음고류 집합들 간의 연관성으로서 작품을 파악하게 됩니다. 작곡가 박혜빈의 슬픔으로부터의 휴식은 이 음고들이 2도 혹은 3도로의 음정 관계로 묶이고 이렇게 묶인 음고류 집합이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어 전체 작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집합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에서 이 작품 첫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품에서는 집합의 단위가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3개의 음으로 구성된 3음군에서부터 5개의 음으로 구성된 5음군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음군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집합을 차례로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집합들의 음정 관계에 따라서 각각의 집합명은 3-1에서부터 4-1, 4-2 혹은 4-Z25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선 이 작품에서는 4음군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3음군이 나오는 지점을 통해서 작품의 형식을 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3음군은 모두 반음계적으로 쌓인 것으로 012 집합의 012로 구성된 3-1 집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트로 이후 마디 9에서 46까지는 A 섹션을 구성하게 되고요. 또한 이 3-1의 경과부를 거쳐서 마디 53부터 97까지는 앞과는 또 다른 유형의 4음군들이 밀집하고 있는 B 섹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마디 105에서부터 끝까지는 작품을 종결짓는 클로징 제스처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A 섹션은 첫 8마디의 인트로에서 도, C 플랫, C 내추럴의 반음계로 구성된 3음군, 즉 집합명 3-1-012가 긴 지소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이 네 개의 음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쌓이는 사음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네 개의 음들이 하나의 집합으로 묶여서 사음군을 형성하면 각각의 집합이 4-2 그리고 4-Z25 마지막 단에 4-14 그리고 또다시 4-Z25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A 섹션 내에서 줄을 이루게 되는데요. 뒤를 이어서 진행되는 A 섹션의 후반부에서도 집합 4-5, 4-4, 4-26, 4-14로 모두 사음군의 집합이 등장하긴 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유형, 다시 말하면 이들 간의 수직적인 음정 관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음 조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뒷부분인 47, 마디 47에서는 세 개의 음이 수직적으로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 개의 삼음구는 인트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유형의 반음계로만 이루어진 세트 클래스 3-1이었습니다. 이 삼음군 집합으로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지나서 이 작품의 두 번째 핵심 부분인 B 섹션이 곧이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속되는 음들이 반복되고 옥타브를 달리하여서 나타나는 등 그 단위를 형성하는 길이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B 섹션의 후반부에서도 5-10의 오음군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음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디 98에서 수직적으로 동시에 세 음이 울리는 삼음군, 그리고 이 삼음군이 반음계적으로 쌓인 3-1의 집합이 다시 등장하면서 경과부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작품을 종결짓기 위한 클로징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는 4-2 집합과 4-18이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등장했던 삼음군 집합인 처음으로 보이는 유형의 삼음군 집합인 3-5 집합을 보이면서 작품을 끝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에서는 사음군이 작품의 주요 섹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합들의 유형을 찾아보았을 때 A 섹션과 B 섹션에서 사용된 집합류는 4-Z25가 A 섹션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유형의 집합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에서는 같은 유형을 반복함으로써 섹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음정 간격의 사음군을 사용함으로써 매번 다른 음향적 효과를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음들의 기교와 장식은 없지만 오히려 절제된 방식으로 사음군을 구성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연구하고 나니 단조로움 안에서 티나지 않게 변화하는 미세한 음정의 변화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절망의 순간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 작곡가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곡가 이현주의 스트링 쿼르텟을 위한 여전히 멀리 있는입니다. 이 작품에는 작곡가가 특별히 사용한 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외 효과인데요. 이 소외 효과는 관객에게 현실에 친숙한 주변을 생소하게 보이게 하는 서사 기법인데요. 원래는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고안했던 극작 기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가 관객에게 갑자기 말을 건다든지 혹은 극 중에 관객에게로 걸어간다거나
극 진행 도중에 관객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극을 중단하는 등의 무대와 관객을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극에 감정이입되어 가는 관객이 갑작스럽게 소외되는 듯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리된 순간을 통해서 관객들은 반대로 무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의도한 것이 바로 소외 효과의 숨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외의 순간에 관객이 작품을 낯설게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소외 효과는 어,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이나 자연이 여전히 거기 있지만 우리의 감각과 인지에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즉, 일상의 사물이나 자연이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우리 의식에서는 여전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이데거는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죽은 사물을 예술 작품이 되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술은 사물의 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잊힌 존재를 일깨워 줄 수 있는데요. 익숙한 장소나 사물을 낯설게 해주는 것입니다. 작곡가가 작품의 배경을 위해 참고했던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2권에서는 미술에서의 대표적인 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가 이 낯설게 하기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는 일상의 물건들을 낯설게 만들게 하고 있는데요. 사과, 유리잔, 물고기, 창이 있는 방에 물고기를 세워놓거나 물고기의 상체에 사람의 하체를 결합하기도 하고, 방 안에 사과가 가득 차 있거나 하나의 이미지로 중첩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물들의 고립, 변경, 혹은 잡종화, 크기의 변화 등으로 오히려 일상적인 것에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작곡가 이현주는 마그리트의 낯설게 하기 방법을 음악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사용된 소재는 다름이 아닌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생일 축하 노래 선율은 곡의 처음부터 바이올린에 의해서 연주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선율은 솔라솔 도시가 아니고 솔라솔 솔라플레솔 레도라솔과 같이 어,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음정도 원래 노래와 다르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음역도 달라지면서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들려집니다. 이렇듯 작품의 첫 부분부터 원래의 모습에서 꽤 많이 변형되어 있는 이 생일 축하 노래의 선율이 작품 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변화되며 총 8개의 변주로 전개됩니다. 작곡가의 의도대로 낯설게 바뀐 생일 축하 노래의 선율의 측면에서 그리고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주인 바레이션 1 섹션에서는 앞서 생일 축하 노래의 선율과 직접 비교하며 선율의 음들이 반복, 반음 혹은 2도, 3도로 변형되면서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선율의 리듬은 비교적 단조로운 4분음표로 진행됩니다. 또한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연주하면서 다른 파트가 뒷받침하는 화음을 연주하는 호모포닉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주인 바리에이션 2에서는 선율의 음역이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듬도 앞과 달리 점차 짧아지게 되었는데요. 첫 시작부에서 도레 도레 도레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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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빨분음표의 짧은 음영이 다음 둘째 단에서는 그 길이가 좀 더 길어집니다. 세 번째 단에서는 이 선율이 혼자 연주되면서 더 긴 길이를 지속하고 이후에는 다시 짧은 음영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변주에서는 짧은 음형이 다시 길어졌다가 또다시 짧아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바리에이션 3는 비교적으로 순차적인 진행의 새로운 선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바리에이션 2에서 중심이 됐던 음형이 도레도레 하는 음형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에이션 4에서는 선율의 단편들이 하모닉스로 연주되면서 운색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첫 부분에서는 단선율의 중심 진행을 보이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점차 폴리포닉한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바리에이션 5에서는 이 등장하는 주선율의 리듬이 앞의 것들에서보다 변형되어서 복잡한 리듬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선율을 중심으로 다른 성부에서 점차 모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폴리포닉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바리에이션 6에서는 세 뒷단 음표나 혹은 좀 더 좀 더 짧은 단위의 리듬인 32분음표의 리듬형이 사용되면서 앞에서 것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 단에서는 호모포닉하게, 그리고 뒤이어 셋째 단에서부터는 세컨 바이올린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율이 모방되면서 뒷단에는 폴리포닉한 진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바리에이션 6 내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를 가장 유사하게 연주하는 부분이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들어서는 청중의 귀를 집중시키게 되고 어, 그리고 처음 제시되었던 익숙한 선율의 변형이 더욱 세밀하고 밀도 높게 변형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소외 효과가 더 심해져 가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익숙한 선율이 등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바리에이션 7에서는 8분음표로 지속하는 반복음이 연주되는데요. 이 반복음에 위에서 파편화된 음형들이 또 반복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원래의 선율을 더욱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바리에이션 8에서는 마찬가지로 반복음이 계속되지만 다른 파트에서는 하행하는 선율을 연주하면서 점차 작품의 마지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그리트가 사과를 낯설게 하였던 것처럼 작곡가 이현주의 여전히 멀리 있는 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를 낯설게 변형시켜서 다시 우리의 인지와 의식 속으로 되찾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연주회에서 마지막에 연주될 작품은 원로 작곡가 김용진의 1976년 작품 스트링 퀸텟을 위한 비가입니다. 작곡가 김용진은 1930년 출생하여서 1900년대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창작계와 교육계를 이끈 교육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1970년대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류 교수로도 역임하였고요. 창학회 제3대 회장을 재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곡 동인 소리목의 창립 기획 멤버이기도 하고요.
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작곡 및 학술활동으로는 관현악곡 11편, 실내악곡 19편, 성악곡 3편을 작곡했었고 학술 논문과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이번 연주회에서 발표되는 스트링 쿼르텟 B가는 작곡가가 김용진의 작품 시기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1976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작품의 분석은 다루지는 않고요. 이 작품이 작곡된 노테이션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현대 주법인 하모닉스에서 시작해서 술 타스토, 술 폰티첼로까지 작품에서의 음향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금 이러한 연주 기법은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긴 하지만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하던 당시에 한국 현대음악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사용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6년 작곡된 작품이 2022년 지금 연주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음향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작곡가의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작품은 당대 한국의 현대음악계에서도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현재 2022년에 연주되면서 지금 작곡되는 현대음악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기보다 오히려 공감을 가지게 하는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시대에 잘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작품이 현재에 사용되는 기법들과도 잘 융화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호소력 있게 전달된다는 점은 제가 제시한 세미나의 주제인 현대음악, 현재를 연주하다와도 연결되는 특징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의 주제인 비가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음악계를 비통해하며 지금의 우리에게 위로를 던지는 듯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원로 작곡가의 비가를 마지막으로 총 6작품으로 꾸며진 이번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세 번째 공연은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일상생활의 현재, 그리고 작곡가 개인이 경험한 현재를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시각으로 살펴본 작품 해석을 통해서 현재를 연주하는 현대음악 감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